경북의 작은 마을, 60대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길고양이 초롱이가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초롱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우는 초롱이. 그 시선이 향한 곳에서 순자는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설마 이게 10년 전 사라진 아이? 마을을 뒤흔든 그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갈수록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나, 제가 그때 민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한 작은 산골 마을. 여기엔 시간이 멈춰 선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박순자는 올해로 62살.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죠. 순자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루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보내주소. 작은 기도를 올리고 나면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죠. 그 다음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 무, 상추, 고추까지 손수 기른 채소들이 순자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초롱아, 일어나야지. 순자가 부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바로 초롱이었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를 주워 키운 게 지금은 순자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어요. 회색 털에 노란 눈을 가진 초롱이는 순자가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죠. 마을엔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늙은 부부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며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죠. 오후가 되면 순자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순자야, 요즘 초롱이 어떠냐? 아이고, 그 녀석 말도 마세요. 하루 종일 제 뒤만 따라다녀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자에겐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0년 전에 일어난 민수 실종 사건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였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밤새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대문도 잠그지 않고 살던 동네였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생겼어요. 혹시 누가 민수를 데려간 건 아닐까? 그날 밤 누구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더라. 이런 말들이 은근히 돌아다녔죠. 민수 어머니 영희는 그 일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매일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서울로 떠났어요. 아이 아버지도 술만 마시며 지내다가 몇 년 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순자도 그때 기억이 생생했어요. 민수는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가끔 혼자 텃밭 일을 하고 있으면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하며 다가오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 순자 마음도 아팠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어요. 마치 금기처럼 여겨졌죠. 누군가 민수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모두들 다른 얘기로 돌리곤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 순자는 가끔 초롱이와 둘이 있을 때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디로 간 걸까? 초롱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야옹거리며 순자를 바라봤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순자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초롱이는 순자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리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순자의 작은 소망이었죠. 그런데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파문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어요. 올해 무가 유난히 잘 자라서 기분이 좋았죠. 초롱아, 이거 봐. 이렇게 큰 무가 나왔네. 순자가 흙을 털어내며 말했지만 평소 같으면 바로 달려올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어디 있니? 순자가 둘러보니 초롱이는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목을 길게 빼고 한 방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야옹야옹, 그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리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초롱이가 지붕에 올라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계속 울어댄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고양이라도 보이는 건가 싶어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와, 초롱아. 밥 줄 시간이야. 순자가 불러도 초롱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애절하게 울 뿐이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순자는 초롱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려봤습니다. 초롱이가 바라보는 곳은 마을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쪽이었어요. 그 창고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요즘엔 거의 쓰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붕도 여기저기 기와가 빠져 있고 벽도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첫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짝짓기, 철인가 보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을이 되면 고양이들이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튿날도 사흘째도 초롱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부터 지붕에 올라가서는 그 창고 쪽만 바라보며 울어댔어요. 아이고, 저거 참. 순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지붕에만 있으니 말이에요. 밤에는 내려와서 순자 옆에서 자지만 해가 뜨면 어김없이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참다 못해 이웃집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초롱이가 자꾸 지붕에 올라가서 울어대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글쎄, 고양이가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얘기 아뇨? 예전에 우리 집 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에 죽은 쥐가 있더라고. 김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순자는 창고 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초롱이가 다시 지붕에 올라가 울기 시작하자 순자는 창고 근처로 가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확실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흙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요. 이상하네. 순자는 창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창고 지붕을 보니까 한쪽 부분이 다른 곳보다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기와도 몇 개 빠져 있고 그 틈새로 검은 흙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틈에서 스산한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뭐가 묻혀 있나? 순자는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동물이 죽어서 썩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단순히 썩은 냄새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묵직하고 무거운 냄새였어요. 초롱이는 여전히 지붕 위에서 그 창고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야옹야옹, 그 울음소리가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혹시 초롱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우리 초롱이가 자꾸 창고 쪽을 보고 울어대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아, 그 창고? 거기 지붕이 많이 낡았지. 비라도 오면 물이 새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뭐. 하지만 박할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 고양이가 그런다고? 그럼 한번 살펴봐야겠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박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순자가 물었지만 박할머니는 아니야 그냥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때 박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느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계속 그 창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초롱이는 여전히 지붕 위에 있었고 달빛 아래서도 그 창고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초롱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아이 울음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설마, 순자는 문득 10년 전 민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롱이가 나흘째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지붕에 올라가서는 그 창고만 바라보며 울어댔어요.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더 절절했습니다. 마치 뭔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이거 정말 이상해. 순자는 마을 청년회장인 정민철을 찾아갔습니다.
민철이는 40대 초반으로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젊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민철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 초롱이가 자꾸 창고 지붕을 보고 우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서 봐줄 수 있을까? 민철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사다리 가져와서 한번 봐드릴게요. 혹시 뭔가 끼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후가 되자 민철이는 긴 사다리를 가져왔고 순자와 함께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근처에 가니까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우와, 이건 뭔 냄새죠? 민철이도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곰팡이 냄새치고는 너무 역하네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냄새가 나더라고. 민철이는 사다리를 창고 벽에 기대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선 민철이가 초롱이가 계속 바라보던 그 지점을 살펴봤어요. 할머니, 여기 기와가 많이 빠져 있네요. 그리고 밑에 뭔가 검은 흙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조심해서 봐봐. 순자는 아래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철이는 빠진 기와 몇 개를 더 들춰냈어요. 그러자 움푹 패인 곳이 더 넓게 드러났습니다. 검게 굳은 흙더미가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뭔가 하얀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게 뭐지? 민철이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이거 뼈 같은데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뼈라고? 어떤 뼈? 모르겠어요. 근데 크기가 사람 뼈 같은데요? 민철이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다가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민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민철이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마을 창고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게 발견됐어요. 전화를 끊은 민철이는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창고에서 뼈가 나왔다더라. 사람 뼈라고? 설마 10년 전 그 아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고 근처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멀리서만 바라볼 뿐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현장 보존을 위해 접근을 금지합니다. 과학수사팀도 함께 왔고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 과학수사요원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더 많은 하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뼈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요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크기로 봐서는 어린아이일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민수인가? 10년 만에 찾은 건가?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전부터 마을에 살던 어르신 몇 분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김 할아버지는 자꾸 시선을 피했고 박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뒤편에 사는 강태수는 창고를 한번 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 혹시 10년 전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담당 형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가 실종됐다고 들었는데요. 순자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아이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온 동네가 뒤집혔죠. 그때 수색은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마을 전체를 다 뒤졌어요. 산도 뒤지고 강도 뒤지고. 그런데 이 창고는...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이 창고도 당연히 뒤졌을 텐데 어떻게 못 찾았을까요? 창고도 수색했었나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했을 거예요. 모든 곳을 다 뒤졌으니까. 그런데 지붕 위까지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시에는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찾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뼈를 모두 수습하고 주변 흙도 채취했어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날 밤마을은 술렁였습니다.
각 집에서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날 밤 누가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더라? 민수 아버지가 술 먹고 난리쳤던 날 아니었나? 그러고 보니 그 이후로 민수 아버지 행동이 더 이상해졌지.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더 이상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 순자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말이죠. 초롱아, 내가 알려준 거구나. 순자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민수가 맞다면 대체 누가 그 어린 아이를 그곳에 숨긴 건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뼈는 10세에서 12세 사이의 남자아이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전 실종된 김민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민수를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0년 동안 마을 한복판 창고 지붕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민수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네?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 그날 밤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모두들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민수가 실종된 후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지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또 시작되는 건가?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너 그날 밤 뭐 본 거 없니? 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 나는 그날 일찍 잤는데 뭘 봤겠어. 순자는 대답했지만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박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다던데 할머니는 못 들으셨어요? 순자가 물으니까 박 할머니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강태수였어요. 10년 전 민수가 실종됐을 때 마을에서 유일하게 건축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창고 수리나 지붕 공사 같은 것도 태수가 맡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민수 실종 사건 직후 갑자기 마을을 떠났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태수 씨는 왜 그때 갑자기 떠났을까? 순자는 궁금했어요. 당시에는 일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민수가 사라진 지 한 달 후에 태수도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후 순자는 태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겼죠. 태수야, 언제 돌아왔니? 아, 순자 누나. 작년에 돌아왔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어딘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살았어? 서울에서 건축 일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태수는 대답했지만 순자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렸죠. 민수 찾은 일 들었지? 순자가 물으니까 태수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그때 창고도 다 뒤졌을 텐데 어떻게 못 찾았을까?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더욱 불편해했어요. 글쎄요. 지붕 위까지는 안 봤나 보죠. 태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런데 태수가 돌아서는 순간 순자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해. 순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10년 전 일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은 민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소란을 피웠던 날이었어요. 이 자식들아, 말 안 들어? 하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들렸었죠. 민수 어머니 영희가 여보, 제발 그만해요. 하며 말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그 후로 갑자기 조용해졌었어요. 처음에는 영희가 남편을 말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없어진 거였죠. 그때 민수가 어디로 간 걸까?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망 시기는 10년 전으로 추정되며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타살이라는 말에 마을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누가 그 어린 아이를 죽인 거야? 혹시 외부인이 아닐까? 아니면 마을 사람 중에?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마을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서로 의심하며 지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 순자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민수의 어머니 영희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였어요. 서울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소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죠. 영희는 어디 있을까? 순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순자는 영희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수 아버지가 그날 밤 뭔가 이상했다더라. 누군가 창고 근처에서 삽질하는 소리를 들었다더라. 하지만 민수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죽은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안 되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강태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답답하던 어느 날, 순자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창고는 다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참에 오래된 것들 정리나 해야겠어. 순자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10년도 넘은 농기구들, 낡은 가마니, 녹슨 철판 조각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순자는 한숨을 쉬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쌀독을 옮기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순자는 쌀독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쌀은 오래전에 다 없어졌는데 바닥에 뭔가 종이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이 많이 바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엄마에게라고 적힌 것 같았죠. 순자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종이도 많이 낡아서 구멍이 여기저기 났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아빠가 또 때려서 도망쳤어. 아저씨가 날 숨으라 했어. 지붕 위에 있어. 무서우니까 빨리 찾으러 와줘. 엄마 보고 싶어. 민수가.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민수가 쓴 편지구나. 편지 아래쪽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민수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날 숨으라 했다고?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럼 누군가가 민수를 지붕 위에 숨겨준 거였나요? 그런데 왜 민수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누구일까요? 순자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 전에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게 있었어요. 편지에 나온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10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날, 민수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마을에서 민수와 친하게 지낸 어른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강태수 정도였죠. 설마 태수가? 순자는 갑자기 며칠 전 태수와 만났을 때 그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선을 피하고 손을 떨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던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 실종 직후 갑자기 마을을 떠난 것도 이상했고요. 아니야,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를 해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민수를 지붕 위에 숨겨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민수는 아저씨라고 불렀죠. 마을에서 민수가 아저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태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편지를 경찰에 주면 태수가 의심받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숨길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태수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태수는 마을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순자를 보자 깜짝 놀라며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순자는 편지를 품에 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말이야.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건지, 누가 마지막으로 봤는지, 너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순자는 태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태수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태수야,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실 거죠? 태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제게 왔어요. 순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태수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수가 너한테 왔다고? 언제? 왜? 아버지가 때려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순자는 숨을 죽이고 태수의 말을 기다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창고 지붕 위에 숨겨줬어요. 임시로요. 아버지가 술 깨면 집으로 보내려고. 순자는 편지를 꺼내서 태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민수가 쓴 편지야. 태수가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창고에서. 쌀독 안에 있었어. 순자의 대답에 태수는 주저앉을 듯했습니다. 그럼 정말.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야, 그날 밤에 정확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진실을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태수는 땀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를 지붕 위에 숨겨주고 나서 제가 마을관에 잠깐 갔어요. 어른들이 모여서 민수를 찾고 있다고 해서 같이 찾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순자는 태수를 재촉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창고로 왔는데 민수가 없어졌어요. 제가 만들어준 지붕 위 공간이 비어있더라고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그럼 민수가 혼자 내려간 건가?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야? 그럴 리가요. 민수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더 때릴까 봐 집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태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그럼 누가 민수를 데려간 거야?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민수 아버지가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민수 아버지가 민수를 찾아낸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 집으로 달려갔는데 민수가 없더라고요. 민수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태수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민수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식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평소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고 자꾸 창고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태수의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넌 그 후에 어떻게 했어? 다음 날부터 온 동네를 뒤져봤어요. 혹시 민수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태수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경찰한테 말하지 않았어?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니까 의심받을까봐. 그리고 민수 아버지가 뭔가 했다고 확신도 없었고요. 순자는 태수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넌 마을을 떠난 거구나? 네.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태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구나. 순자는 태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착한 마음에 아이를 도와주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그런데 태수야,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민수를 위해서라도.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10년 동안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태수야,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 순자는 편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지붕 위에 있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종이와 연필을 주었거든요. 혹시 심심할까봐. 그럼 민수는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네? 순자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를 부르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쌀독에 있었을까? 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민수가 직접 넣었을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다른 누군가가 이 편지를 숨긴 건 아닐까? 순자는 의심스러웠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죠. 이 편지도 주고 내가 아는 것도 다 말해야 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민수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와서 말해봤자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민수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순자는 태수를 설득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그날 밤 민수 아버지가 창고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삽을? 밤에 뭐 하러? 저도 이상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창고 뒤편에서 뭔가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털털 떨렸어요. 그럼 민수 아버지가 정말. 순자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추측이었거든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 본 게 그거였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태수는 변명했지만 순자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안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다 말할게요. 숨기지 않을게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경찰서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가죠.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나, 혹시 제가 죄인이 될까요? 내가 뭔 죄가 있어? 오히려 민수를 도와주려고 했잖아. 하지만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태수는 자책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순자는 태수를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거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민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서에서 태수의 진술을 받는 데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그날 밤 민수를 창고 지붕에 숨겨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자도 옆에서 함께 진술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경위부터 태수와의 대화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형사는 편지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편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도 의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화가 났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더 조사해봐야죠. 형사는 태수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아버지가 삽을 들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서 뭘 하는 걸 보셨나요? 창고 뒤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큰 바위 옆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태수의 대답에 형사는 즉시 현장 조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창고 뒤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어요. 뭔가 더 나올까? 혹시 다른 증거라도? 모두들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수사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옷 조각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거든요. 파란색 체크무늬였는데 많이 낡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순자는 그 옷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거 민수가 입던 셔츠 아니야? 민수는 항상 파란 체크무늬 셔츠를 즐겨 입었거든요. 어머니 영희가 직접 사준 옷이었어요. 발굴 작업이 계속되자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이 신발 한 짝, 작은 단추들, 그리고 부러진 연필까지. 모든 게 10년 전 민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메모지였어요. 흙에 묻혀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필적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민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파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분명히 이곳에서 숨진 것 같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사 결과 민수는 태수가 숨겨준 지붕 위 공간에서 아버지에게 발견됐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민수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수가 아버지한테 끌려 나오면서 지붕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태수는 그때 상황을 추측해봤어요. 지붕이 꽤 높은데 아이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됐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발견돼서 지붕에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숨진 것 같았어요. 그럼 민수 아버지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순자는 물었습니다.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후에 시신을 숨긴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의 설명에 모두들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민수 아버지는 아들이 떨어져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패닉 상태가 됐을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일단 시신을 숨기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창고 뒤편에 묻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지붕 위에도 뼈가 있었을까요? 순자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일부는 지붕 위 공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옮기지 못했던 거죠. 형사의 설명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태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태수는 선의로 아이를 숨겨줬어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비극이 일어난 거였죠. 결국 모든 게 술 때문이었네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민수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자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은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민수 군은 10년 전 실부로부터 폭행을 피해 도망쳤다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실부가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외부 범인을 의심하며 서로를 불신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 내의 비극이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모두들 민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민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마을도 10년간 감돌던 의혹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태수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고요. 이제 민수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해야겠네요. 순자는 영희를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을 그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알 권리는 있었거든요. 경찰에서는 민수의 유고를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영희의 행방을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한 여인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민수의 어머니 영희였어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영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경찰서에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그렇게.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영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희는 태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때 우리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 텐데 숨을 곳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순자도 영희를 위로했어요. 영희야, 많이 힘들었지? 순자 언니, 10년 동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영희는 순자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잖아. 이제 우리 민수 편히 보낼 수 있어. 순자는 영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며칠 후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10년 전 그 어린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조문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두들 민수를 그리워했어요. 영희는 작은 관 앞에서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었다. 정말 미안해. 영희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이제 아빠도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만나서 화해해라. 그리고 엄마 원망하지 마. 장례식장에는 민수가 좋아했던 만화책들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온 것들이었죠. 민수가 이런 거 좋아했지? 맞아. 늘 이 만화책 들고 다녔어. 사람들은 민수와의 추억을 나누며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태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민수야,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희는 마을에 며칠 더 머물렀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창고도 가보고 아이가 뛰어놀던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민수랑 술래잡기도 했는데 영희는 추억에 잠겼어요. 순자는 영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어가라. 혼자 여관에 있으면 외로울 텐데. 고마워요, 언니. 영희는 순자 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민수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참 착한 아이였어. 순자는 민수와의 추억을 들려줬어요. 텃밭일 도와준다고 따라다니고 길에서 만나면 꼭 인사하고 정말 예쁜 아이였지. 네. 집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등 주물러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영희는 그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사실 남편이 술 마시고 난리 부릴 때마다 민수가 저를 감싸주곤 했어요. 그 어린 게 엄마를 지키려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구나. 순자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민수가 엄마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맞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영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롱이는 영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영희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이 고양이가 민수를 찾아준 거죠? 그래, 초롱이가 계속 울어서 알게 된 거야. 순자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초롱아. 우리 민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영희는 초롱이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초롱이는 야옹하고 울며 영희의 손을 비비듯 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영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덜었어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영희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슬픔은 여전했지만 10년간 괴롭혔던 불안감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내려와서 민수 성묘도 하고 그래. 순자는 영희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언니도 서울 오시면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10년 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의욕과 불신이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도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태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괴로웠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면 돼. 순자는 태수를 격려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초롱이는 예전처럼 순자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렸어요. 더 이상 지붕에 올라가서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순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진실이 다 밝혀졌어.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그날 이후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잊지 않으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초롱이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